네,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박정호의 핫스팟. 오늘 두 번째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 최고위원 회의 때마다 저희가 항상 주목해서 보는 최고위원이시죠. 오늘 저희가 직접 모셨습니다. 서른 민주당 최고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서른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저희가 코로나19 상황이 너무나 위중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오늘 좀 방송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많이 불편하시죠? 저도 마스크 쓰고 방송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최소한 조심을 하는 그런 상황을 좀 가지면서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오늘은 하지만 좀 짧게 그러면은 굵게 이렇게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보니까 뭐 300명 넘게 신규 확진자 발생하면서 계속해서 전국적인 확산이 많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오늘 최고위원님께서 당 회의 그 상황을 좀 보니까 긴급재난지원금, 그러니까 2차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이 그 정강훈식 교육체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8.15 집회까지 해서 이 2차 대감염이 그렇습니다. 지금 예상되는데 네, 너무 안타까워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자영업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제일 타격이 클 터이고 또 여성들, 청년들, 우리 사회 취약계층이 네, 제일 먼저 타격을 받게 되죠. 중소상인들은 물론이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게 뭐 지금 한국은행 보고로 볼 것 같으면은 네, 이 한 3분의 1 가량이 즉각적인 타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생계가 위협을 당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걸 막으려면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선방을 했거든요. OECD 23개국 중에서 우리가 그나마 제일 나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예,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나았기 때문에 네, 그게 결국 어디에 있느냐? 우리 재난지원금을 적절히 잘 활용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서민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기반을 정부가 만들어줬다. 네. 이게 큰 이제 장점인데 사실은 이제 2차 파동이 오게 되면은 와 있습니다. 오게 그렇죠. 되면은 이게 1차보다 더 심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걸 그냥 보고 있어야 되느냐? 안 된다. 어차피 2차 재난지원금이 나갈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준비를 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야당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게 해야 되고 네. 정부도 물론이죠. 음. 그렇게 해서 우리 서민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가 쓰러지지 않게끔 부둥켜 안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로서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돼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준비는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는 해서 이 지급해야 된다 말씀이신데요. 예. 그럼 당장 이런 반론이 있을 것 같아요. 나라 빚을 또 늘려야 되냐? 재정 건전성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지금 쥐고 있는 이 그 국가 채무는 네. OECD 국가 중에서 아주 양호한 척이죠. 뭐 일본이나 미국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 재정 상태는 좋은 상태예요. 지금 야당에서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네. 그 공격 자체는 물론 재정 상태가 뭐 좋을수록 좋은 거지만은 지금 상대 비교를 하면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 재정 상태가 국가 재정 상태가 좋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이 그 국가 채무가 여유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재정 건전성을 물론 뭐 좋을수록 좋은 겁니다만은 아직은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경제 전체를 살려내는 방법, 재정 투여를 가감하게 해서 지난 1차 때 재난지원금을 그 살포한 결과 이 재정 건전성 얘기는 안 나왔었거든요. 그 뒤로 네. 그렇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문제도 걱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당장 쓰러지는 이런 서민들을 구제하는 방법 여기에 게을리해서는 경제 전체가 다운될 가능성이 있다 보죠. 그걸 막으려면은 긴급히 이 2차 재난지원금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건전하면 좋죠. 좋은데 그 지금 급한 곳이 어딘지 그리고 어떤 게 제일 중요한 건지 이걸 판단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가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야당에서도 반응이 나오겠죠.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이어서 저 얘기를 해보죠. 뭐 코로나19 상황 말씀을 좀 나눴는데 사실 광복절 집회, 광화문 집회를 보면서 많은 국민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따닥따닥 붙여 앉아서 마스크도 안 쓰고 거기서 음식도 먹고 이런 모습 보면서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이 집회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황을? 참 같은 하늘 아래서 네. 이렇게 생각이 다른가 아, 충격을 받았죠. 하하. 저분들이 주장하는 게 어쩜 우리하고 이렇게 다른가? 음, 달라도 적당히 달라야 되는데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뭐 가치관에 대한 문제, 민주주의를 보는 시각은 따로 둔다 하더라도 우선 저래 가지고 지금 코로나가 그냥 있을까? 저는 그 걱정을 했습니다. 틀림없이 저건 틀림없이 이 대폭발을 일으킬 것이다. 네. 이렇게 봤는데 지금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뭐 뻔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해도 좋다. 하하. 코로나가 터져도 상관없다. 이런 생각이 아니었다면은 그런 집회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뻔한 얘기인데 예. 그렇게 밀집된 상태에서 집회를 하거나 서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 보시는 대로 서로 마스크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마스크 쓴 사람도 있지만 안 쓴 사람 상당히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그 그거 당시에 뭐 그렇게 붙어 있어 가지고 마스크 썼다 하더라도 손과 손으로 피부로 접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분명히 접촉이 이 감염이 됩니다. 예. 그걸 몰랐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면서 뭐 걱정을 하셨고 많은 국민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정말 결과로 나타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거든요. 불행히도 예측한 대로 되어가고 있는데 네. 이 정도가 폭발적이라는데 이게 큰 우려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물론 감염되겠지만은 그분들 감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전 국민에게 퍼뜨려질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참 답답한 상황인데요. 특히 문제는 이 협조를 잘 안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보건소 직원을 껴안고 막그 침을 협조하는 그런다는 모습,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도 확진 판정 받아 지금 치료를 받고 있고 뭐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도 확진 판정 받아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정치권 이 상황을 좀 보면 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정광훈 목사가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게 된 그 원인 이게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 거슬러 가면은 황교안 전 대표 맞습니다. 자유한국당 시절이죠. 네. 황교안 전 대표가 단상에 손을 들고 같이 했지 않습니까? 만세삼창을 했습니다. 안시장하고 네. 같이 유세하고 그랬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뿐만 아닙니다. 음.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거의 다 갔다고 봐야 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다 같이 갔습니다. 네. 대표로 이 황교안 대표만 얘기를 할 뿐이지 당 대표가 갔으니까 다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최고위원. 당력을 다 몰아가지고 정강훈 씨와 같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그 우리하고 상관없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게 홍문표 의원도 갔고 네. 그리고 뭐 김진태 뭐 수두룩하게 다 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협위원장 갔다는 얘기도 있고 당원들도 그러면은 같이 갔을 거고 그러니까 통합당 내에서는 이게 주호영 대표 그러더라고요. 두 가지를 봐야 된다. 정광훈 목사가 이렇게 방역 수칙을 어기고 한 건 잘못했다. 근데 하나는 메시지를 봐야 된다. 왜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모였겠느냐. 이 메시지를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여당이 잘 듣고 대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아무리 메시지를 전한다 하지만은 죽음의 길로 가는 메시지를 전한다는 겁니까? 죽음의 상황에서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분들은 코로나 걸리면 어떤 상태가 될지 우리가 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하기 싫어요. 그렇습니다. 그걸 알면서 그런 상태에서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조영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사과를 아주 통절하게 해야 돼요. 그건 우리가 판단 잘못했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참으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국민들이 그나마 이제라도 정신 차렸구나 이렇게 볼 터인데 아니 엉뚱한 소리를 한다면은 그 메시지 전달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당은 지금 이 미래통합당은 입이 10개라도 안 됩니다. 말할 자격이 없어요. 통절하게 사과하고 국민 앞에 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부 의원들이 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당으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렇게 돼야 국민들이 야당이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자세가 됐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터인데 전혀 그게 없지 않습니까? 네. 예, 야당의 그 자세 태도를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자체가 뭐 쿠폰 발행한다는 얘기도 뭐 있었고 뭐 지금 취소가 됐지만은
방역 실패한 게 지금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까 이른바 K 방역이 실패했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도 좀 하고 있는데. 방역 실패가 아니고 방역 실패하도록 지금 자기들이 다 벌려놓고 그리고 지금 방역 실패했다고 정부 여당에 돌린다면은 그 국민들이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자신들이 방역을 방해해 놓고 방해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 실패라고 얘기하면 그게 앞뒤가 맞는 소리겠습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은 방역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국민 앞에 빌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뭐 어차피 야당하고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저희가 들어보면 통합당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당에서 간 현역 의원도 있고 전직 의원도 있고 당협위원장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통합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번 주에는 좀 다른 결과 나오고 있긴 하지만 민주당의 지지율은 하락세고 통합당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어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그 이후에 처음으로 뭐 역전했다 이런 기사가 많이 좀 쏟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민주당이 잘못했다고 보고 계십니까? 네, 뭐 그 사이에 또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좀 다시 바뀌었어요? 역전됐죠. 네네. 우리 당이 앞서 있는 상태로 그런 조사가 나오고 있죠. 봤습니다. 네. 봤는데 어쨌든 네. 한때나마 그 여론조사가 그렇게 됐던 부분은 박원순 시장 들은 젠더 문제, 네. 그 다음에 부동산 문제, 아파트 값이 이렇게 폭등함으로써 일어났던 여러 가지 현상들, 네. 거기에 대한 국민들이 지쳤죠. 음. 지침으로 해서 정부에 대해서 뭐 책임을 물었다고 할까요? 네. 이런 현상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우선 아파트 문제는요. 네. 아파트 3법 이 임대차 3법 사법이? 등을 이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네. 이 법 체제가 이제 가동이 되면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태가 한 달 반쯤 지나면은 네. 그 체제가 이제 정착이 되면서 네. 아파트 값도 하락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지금은 일종 가도기적 상황입니다. 그 집주인과 전세를 사는 월세를 사는 분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이 상황이 정리가 되면은 한 달 뒤쯤에는 정돈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집값도 안정이 되고 네. 그리고 전월세 문제도 정리가 되는 상황이 되면은 이 지지율 문제는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정돈이 되면서 원래대로 돌아갈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래대로 우리 국민들도 특히 중도층들이 다시 돌아올 거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당이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어요. 특히 김종인 위원장이 이번에 5.18 이 민주묘지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습니다. 뭐 일부 언론에서는 울먹이면서 사과했다 이걸 부각을 많이 시키던데요. 이런 모습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건 좋은 거로 생각합니다. 좋은 거다. 늦었지만은 네. 소위 만시지탄이지만은 아주 늦었지만은 그나마 김종인 네. 비상대책위원장이 네. 망월동 묘지에 가서 그 영령들에게 눈물로서 눈물 흘린지 뭐 정확히 못 봤습니다만 어쨌든 무릎 꿇고 사죄한 거는 참 네. 잘한 일입니다. 잘한 일이다. 잘했는데 네. 문제는 이게 진심에서 우러나왔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뭐냐면은 어떻게 보여줄까요? 이건 이 과거도 아니죠. 이 선거 전까지만 해도 5.18 관련 망언을 했던 세 사람이 있습니다. 네. 김순례 뭐 이런 분들, 김진태 이런 분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분들은 이 당에서 내보내는 게 맞습니다. 지금 뭐 당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얘기를 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당내 아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엇보다 법적으로 5.18 왜곡 역사 왜곡 처벌법, 네.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을 여야가 함께 통과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통과가 안 되면은 그 법에 대해서 이 미래통합당이 반대하면은 네. 그것은 김 위원장이 5.18 묘지에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한 부분이 네.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헛거다. 네.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을 네.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를 시켜야 네. 그 행위 자체가 악의적 진정성이 있는 거였구나.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불안한 것이 네. 5.18 관련 관계자들하고 이 김종인 위원장이 대화를 했다 그럽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을 통과시키다 해달라 그러니까 상의를 해보겠다는 정도로 원론적인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것은 그럼 분명히 단호하게 하겠습니다라고 나와야 되거든요. 음. 그래야 그게 무릎 꿇고 빈 사죄한 모습하고 일치가 됩니다. 아. 그런데 상의를 하겠다는 뜨뜻미지근한 얘기를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겉으로 드러낸 얘기하고 속에서 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네. 그거는 진정성이 없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음. 만일에 정말 마음으로 회개하고 사과하고 사죄하는 자세였더라면은 5.18 역사왜곡 처벌법을 하겠습니다. 단호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아. 그래야 그게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그 본인은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네. 제가 알고 있기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그거 절대로 반대할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진정성이 있는 건지 네. 저도 뭐 점쟁이가 아니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아마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아, 아닐 가능성이 높다. 네. 이거는 이제 국회가 열리니까요. 뭐 정기국회까지 쭉 이어지니까 이 국회를 통해서 정말 법안이 논의가 곧 되는지 드러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드러나면은 우리 서른 최고님 다시 모셔가지고 한번 좋습니다. 예. 점쟁이의 점괘가 맞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소득 개념하고 뭐 경제민주화 이런 진보적인 내용을 담은 통합당의 정강정책 뭐 초안도 공개가 되면서 관심이 커지고 또 중도층이 또 많이 통합당이 바뀌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변화가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한테는 좀 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어떻게 보십니까? 당에는 위기지만은 나라 네. 전체 흐름으로 볼 때는 대단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네. 이게 과연 이 미래통합당의 진짜 얘기인가 아니면은 김종인 위원장의 혼자 얘기인가? 아. 기본소득이라는 부분은 김종인 위원장도 얘기를 했다가 그건 또 상의를 해보겠다고 그렇죠, 그렇죠. 한 발 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다 그렇게 했었죠. 그렇고요. 또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최저임금 1만 원으로 하자라는 것은 과거에 이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시절이죠. 네. 대통령 후보들이 다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주 52시간 부분도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공약으로 내놨던 겁니다. 네. 그런데 막상 뭐 경제적 여건이 조금만 안 좋아지니까 우리 당대로 공격을 하고 그럽니다. 우리가 그거 하려고 그러니까 못하게 막고 그런 게 지금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말로만 한 것하고 실제로 법으로 집행하겠다는 의지하고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디가 진실인지 좀 더 봐야 합니다. 네. 기본소득 네. 해야죠. 당연히 해야 합니다.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죄송합니다. 미래통합당이 그걸 과연 할까? 그건 다른 문제이고요. 경제민주화라는 부분도 김종인 위원장이 뭐 전배 특허처럼 되어 있는 것 돼 있습니다만 네. 김종인 위원장 혼자 생각인지 미래통합당의 일관된 생각인지 전원들의 생각인지 그건 따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예, 이것도 지금 뭐 그것만은 정강정책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문제다. 김종인 위원장의 뭐 이제 혼자 하는 플레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좀 많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서른 최고위원과 지금 인터뷰를 진행 중인데요. 이게 통합당의 상황을 좀 저희가 진단을 해봤고요. 이 지금 보면 광복절 경축식에서 김원훈 광복회장이 했던 발언, 친일 청산 발언에 대해서 통합당이 많이 좀 이른바 발끈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비판을 하면서 뭐 이승만이라고 불렀다. 어떻게 초대 대통령 이름만 부르냐? 그리고 안익태 얘기를 하니까 그 애국가를 불렀던 걸 바꾸자는 거냐 얘기도 하고 친일 인사 파묘 뭐 얘기가 뭐 언급이 됐다면서 이걸 뭐 다 파내자는 거냐 뭐 이렇게까지 논평을 내면서 비판하고 있고 뭐 김원웅 회장의 과거 행적까지 다 지금 드러나면서 비판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그날이 8월 15일 강복절입니다. 네. 강복절날 강복회장이 한 특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김원웅 회장은 부모님이 아버님 어머님이 의열단 단원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놓고 본다면 당연히 해야 될 말씀을 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김원웅 강복회장이 한 얘기 중에서 사실이 아닌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사실을 적시했습니다. 문제는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차이에 따라 가지고 네. 보수적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입장,
진보적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입장 뭐 이렇게 나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말씀 자체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일테면은 이승만 사실은 초대 이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됐었습니다. 네. 쫓겨났지 않습니까? 탄핵됐죠. 탄핵 쫓겨났습니다. 네.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마지막에 4.19 혁명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습니다. 그렇죠. 독재자였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 그 동상조차도 처박혔습니다. 네. 한국에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집권한 뒤에 들어왔습니다. 네. 독재자였습니다. 국민들의 손에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 사람에 따라서는 이승만 욕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걸 왜 이승만이라고만 하느냐에 대해서는 각자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걸 가지고 시비할 부분은 아니라 생각하고요. 안희택 선생에 대해서는요. 시각이 두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친일을 한 건 사실입니다. 만주한상국 같은 뭐 그런 곡도 썼어요. 그리고 뭐 기미가요를 뭐 어떻게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안희택 선생이 친을 했다는 것도 사실이고 네. 심지어 친나치였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그건 사실이긴 하지만은 그건 작곡가는 별도로 둬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고요. 작년인가 국회에서도 애국가 문제를 가지고 공청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예, 예. 공청회를 해서 이 안익태 선생이 친일 한 건 분명한 사실인데 이런 분이 만드는 곡을 우리가 계속해서 애국가로 불러야 되느냐 네. 부르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고 그러나 친일이라는 건 사실이지만은 작곡한 걸 가지고 그렇게 할 건 없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예, 수 있는 의견들이 여러 가지 나왔었기 때문에 거죠. 네. 그 지적한 부분인데 그걸 가지고 뭐 그렇게 매도를 하는 식으로 얘기한다는 건 지나치다고 봐야죠. 그건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올바른 판단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광복 회장으로서 이런 사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민족 정기를 다시 세우고 친일 청산을 하는 부분에 있어 이런 것도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발언했는데 예. 거기에 대한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시적인 그런 것들을 드러내서 비판하는 모습들. 국론 통합이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인 그리고 좋은 국론 통합이냐? 청산할 거는 청산을 하고 네. 그리고 우리 하나가 됩시다. 이렇게 되야 이게 제대로 된 통합이 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친일 청산 문제가 이승만이 이 반민특위를 방해해가지고 네. 결국은 친일 청산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친일 청산 안 되면서 우리 사회가 비틀어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것도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네. 경찰 동원해가지고 반민특위를 습격했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로 반민특위 활동을 못하면서 친일 인사들이 다 풀려 나왔어요. 네.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과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친일 청산이 안 되고 그로 인해서 국론이 분열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청산을 하고 네. 그리고 통합을 하자. 이게 올바른 자세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김원웅 광복회장의 발언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고 이렇게 나뉘고 찢긴다라는 통합당 주장에 앞서서 친일 청산이 되고 다 모든 걸 바로 잡은 다음에야 통합이 되는 거지. 이게 뭐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상황이네요. 통합당과. 그러니까 이제 이 친일 청산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이 이렇게 나오면은요. 네. 국민들이 네. 당신네들 친일파아니냐 이런 이 얘기를 할 때 할 말이 없어질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딱 들어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친일 청산을 하자는데 왜 그렇게 안 하겠다 하느냐? 그럼 이들이 친일 아니냐? 이런 논리가 자연스럽게 성사되지 않습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이 미래통합당이 어떻게 해야 국민한테 사랑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다 보니까 알아보는 시간처럼 됐는데 좋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176석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만큼 정말 이제는 일 좀 하자라는 생각에 저는 표를 줬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공수처는 도대체 언제 출범하냐 이런 얘기를 제가 방송할 때마다 댓글을 통해서든 뭐 많이 듣습니다. 답답하신가 봐요, 국민들께서. 답답합니다. 답답하죠. 이게 이제 공수처 얘기가 나온 게 23년 됐습니다. 24년 전부터 검찰이 갖고 있는 권력이 너무 크다. 네. 한국 최고의 권력이다. 이 권력을 저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큰일 난다. 거기서 발단이 돼가지고 24년 전부터 공수처 나와야 한다고 했다가 작년 연말에 공수처법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법으로 하면 올 7월까지 공수처가 그렇죠.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불행히도 야당이 반대했습니다. 그렇죠. 미래통합당이 반대해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붙잡고 있는데 네. 이
공수처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위원 2사람을 야당이 추천을 해야 합니다. 네. 7명 중에서 6명이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이 야당이- 비토권이 있는 거죠. 있습니다. 무조건 네, 갖고 네. 있습니다. 무조건 비토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야당이 2명을 이 위원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가 7명인데 6명이 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야당이 두 명이니까. 2명을 갖고 있으니까 네. 무조건 비토권을 가지고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명 추천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하겠다 이거죠. 통합당은 이게 위원이다라면서 헌재 판단을 보겠다고 했는데 글쎄요, 그 위원이다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냐? 이것도 박범계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는 그거대로 보는 거고 법이 지금 시행이 되니까 시행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거다라고 하는데 통합당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법 시행을 안 하니까 법을 지금 위반하고 있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르겠습니다. 이제 김종인 위원장 체제가 됐으니까 네. 이분이 그럼 위원을 2사람을 신청을 하자 이렇게 뭐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네. 좀 너무 너무 길어요. 늦었죠.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국민들 시청자들을 말씀드린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 이 두 가지 항상 말씀하세요. 예. 제가 방송할 때마다 이거 어떻게 되냐, 특히 민주당 의원들 출연할 때마다 이거 어떻게 되는지 꼭 물어봐달라는 우리 말씀을 하고 사회의 계신데. 본질적인 이 문제를 정리를 하자면은 네. 언론 개혁과 그리고 검찰 개혁이 안 되면은 이게 우리 사회가 진정한 민주 사회로 간다고 보기 힘들다. 아, 이게 국민들이 보고 있는 냉정한 시각이죠. 네.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야 되는데 이 야당이 미래통합당이 이걸 못하게끔 딱 쥐고 있으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하든 올 연말까지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네. 이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연말까지는 최소한 공수처 출범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속보가 들어왔는데 어제까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739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12개 시도에서 환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와, 이거 엄청나네요. 엄청나네요. 이게 그 검사에도 협조를 안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검사 받고 막 돌아다니니까.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네. 신천지보다 더한 것 같으네 정말. 하루하루 너무 참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검사를 빨리 받아서 조기에 진화가 좀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천주교 지도자들 만나서 예.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이번 주가 중요하다. 그래서 종교계도 그렇고 다들 방역에 협조를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당연하죠. 네. 자, 8.29 전당대회도 사실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잘 진행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낙연 의원도 격리 상태에 있는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리더십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좀 선출이 돼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리더십 문제는 참 이제 우선 우리 당이 이제 새로운 체제로 들어옵니다. 네. 뭐 누가 당 대표가 되든 새로운 체제가 되는데 새로운 체제가 되면은 좀 상황이 바뀌면서 국민들이 지켜볼 겁니다. 네. 민주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지켜볼 터인데 이낙연 대표가 된다면은 네. 이낙연 대표가 갖고 있는 특장인 안정성, 안정성. 그리고 정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 이런 게가 이제 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네. 본인이 갖고 있던 장점 중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 이를테면은 냉정하게 상황을 보고 문제의 본질을 끄집어내는 능력, 네. 그리고 그걸 이제 헤쳐나가는 추진력, 뭐 이런 게 새롭게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네. 그게 이제 이 코로나 전국과 그리고 수해 문제도 있죠. 네. 이런 걸 극복하는데 특징적으로 드러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와 함께 이제 경제가 지금 다운되어 있는데 네. 이 부분을 함께 끌어올리는 문제 이런 것 등등을 정부와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그리고 당이 앞장서서 이끌어내는 네. 이런 모양새를 보일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당정을 함께 협조하면서 네. 이 말 그대로 당이 앞장서서 이 전국을 헤쳐나가는 이런 모양새를 보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낙연 대표의 장점이 드러날 것 같고 네. 나머지 이제
이 나머지 후보들이 이제 된다면은 네. 또 나머지 후보들의 이런 장점들이 드러나겠죠. 이를테면은 김부겸 후보, 김부겸 박주민 후보가 나온다면은 네. 뭐 뚝심 있는 양반이니까 네. 뚝심 있게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고 박주민 후보가 된다면은 박주민 후보가 갖고 있는 그 젊음과 그 역동성을 가지고 또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죠. 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이번 전당대회 끝나면은 네. 민주당은 좀 더 다른 모습으로 다른 모습. 활기 있게 국민 앞에 나설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의원님 이제 뭐 이제 임기 최고위원 임기가 또 끝나가는 상황입니다. 8월 29일이면 끝납니다. 어떠셨어요? 2년 한번 되돌아보시면은 평가를 하시자면 최고위원 하기를 참 잘했구나 참 생각합니다. 잘했구나. 예. 안 그랬으면은 네. 이 전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실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은 당이 전국을 참 잘 이끌어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실패하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끌어왔다 생각하고 그게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뭐 감사하게 생각하기도 행운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앞으로도 이제 당이 앞장서서 이 상황을 이끌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국민과 함께 있거든요. 그렇죠. 당은 당은 그렇죠. 항상 국민과 함께 있습니다. 정부는 조금 뒤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끌어가기도 합니다만은 항상 국민 속에 당은 있기 때문에 네. 상황에 대한 인식이 오히려 정부보다 우리가 정확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국민들이 편안한 삶 네. 그리고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정말 민주국가로서 네. 정말 선진국의 일원으로서 네. 세계의 대한민국 뭐 이런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홍준표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네요. 애국가에 무슨 친일 요소가 있냐. 뭐 김원웅 그 회장이 정권에 빌붙어서 연명을 했다. 뭐 이런 비판도 하기도 했는데 뭐 계속 이게 논란이 앞으로도 될 것 같습니다. 국회가 열려도 아마 계속 갑론을박이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이 29일 전당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네요. 네, 예정대로 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뭐 김부겸 후보 쪽에서는 조금 미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기회 보장의 그게 차원에서. 무슨 강력한 조건이 아니고 음. 그 국민들이 좀 더 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 네.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당헌상 절차를 네. 밟아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간이 9월 중순 이후로 넘어갑니다. 네. 9월 하순쯤 되어야 이 선거를 전당대회를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네.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전당대 준비위원회에서의 판단이었고 그 네. 판단을 최고위에서 결정을 해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결정된 대로 실행을 해야겠죠. 네. 앞으로 저희가 29일 전당대회 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어쨌든 이 코로나19 확산이 되면서 많은 국민들 불안해하고 있고요. 그 불안해할 때 제일 바라보는 게 정부 그리고 여당, 또 청와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중심을 잡고 여당이 어떻게 중심을 잡느냐 지켜보고 있는데 또 그 중심에는 민주당 지도부 또 서른 최고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또 특별히 바쁘시겠지만 모셔가지고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제 활동 계속 지켜보겠고요. 좀 종종 나오셔가지고 현안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보니까 뭐 큰 방송사 좀 많이 나가시는 것 같은데 저희 작은 오마이 TV에도 오셔서 말씀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마이 TV가 부르신다면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언제든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저희 오랜만에 오셨으니까요. 저희 카메라 보시고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마이 뉴스 TV를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은 참 훌륭한 분입니다. 그냥 빈말로 하는 소리 아닙니다. 이 뉴스를 시청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냥 앞장서서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TV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만 보실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오마이뉴스 TV를 보도록 하자. 이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한 분이 한 분씩만 보더라도 이게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매체들은 키워가지고 우리 사회를 튼튼하게 지켜내는 파수꾼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필요한 거 아닌가.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은 내 말에 동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같이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울 거 없습니다. 이게 진짜 내 속마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저희 뭐 댓글을 보니까
조수님께서 서른님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류가영님이 서른 의원님 건강을 기원합니다 하셨고요. 마이클 잭슨님께서 서른 의원님 감사합니다. 정치는 착한 사람들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고, 체리님께서는 서른님 고맙습니다. 또 댓글. 서른님, 조수님께서는 부천에서 보고 계시대요. 부천입니다 이런 말씀 주셨고, 삼박님께서도 서른 최고 화이팅 이런 말씀. 또 박스텔님께서 저 사명감 갖고 시청 중입니다. 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꼭 잊지 마시고 그 힘을 가지고 아마 의정활동에 전념해 달라, 노력해 달라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란다님께서는 서른님 믿고 따르는 정치인 이런 말씀도 주고 계시네요. 가분한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응원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 항상 생각해 주시고요.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최고위원님 오늘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이제 최고위원이 아닌 우리 중진 의원으로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